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산업업체들이 2015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공개한 적외선 탐색 추적장비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는 차기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다. 레이더파를 쏘지 않고도 적군을 파악해 추적할 수 있고 현대전의 생명인 정밀타격을 위한 타겟팅 장비다. 미국이 이 기술들을 이전할 수 없다고 못 박는 건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라서다. 미 국방부의 조소워스 대변인은 22일에도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미국은 가장 민감한 방산기술의 상당수를 이전함으로써 한국의 계획을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할 수 없는 극소수의 기술들이 있다고 답했다. 국방과학연구소 2006년부터 개발 ADD가 관련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 나선 건 그 때문이다. ADT는 2000년대 중반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해 왔다고 한다. LED 관계자는 나를 숨기고 적에게 치명타를 주는 건 전쟁의 기본이라며 무기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초음속 훈련기 다음은 전투기 제작이라는 판단에 따라 핵심 과제로 선정 개발해왔다고 말했다. 환산 끝에 이번에 시제품까지 만드는 수준까지 기술을 확보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ADD 관계자는 현재 시제품은 장비들의 작동 원리를 파악해 필요한 기능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실제 개발에 들어가 극한의 기동을 하는 전투기에 장착할 경우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DD가 UT 지폐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급격한 기동대 장비가 견디지 못하는 내구성 문제로 숱한 고생을 했다고 한다. 특히 다기능 능동주사 배열 레이더의 개발은 가장 큰 난제다. ADD는 2006년부터 JS인 레이더를 개발해왔다. KT 관계자는 소형 JSA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크기를 만들어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이스인 레이더는 차기 전투기의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이다. 정부가 굴욕외교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미국 측을 설득하려 했던 것도 그래서다. 신무기들의 전시장 올해 ADX에는 신무기들이 대거 등장했다. 일라이젠 X1은 새로 개발한 130mm 해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대공은 아군의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함정용 패트리엇 미사일이다. NI젠 X1 측은 함정의 갑판에 장착된 수직발사대에서 쏘도록 돼 있어 360도 어디든 방어가 가능하도록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2017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마무리 테스트 중이라고 한다. 이 회사는 또 유도 로켓인 악어와 국내 최초로 중남미 수출에 성공한 유도 미사일 해성도 선보였다. 하나탈레스는 땅속을 볼 수 있는 차기 지뢰 탐색기를 내놨다. 금속 탐지기와 지표가 레이더를 장착한 이 장비가 실전에 배치되면 북한 목함 지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 광속으로 찾아내 공격한다. 전투기 레이더 개발 순방 1차 관문 넘어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찾아내 공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김영주 하나시스템의 레이더 개발 센터장이 힘줘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헤이세이 레이더 국내 개발이 1차 관문을 넘어섰다. 이세일 레이더는 잠자리 눈처럼 1000여 개의 작은 레이더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동시에 여러 대의 적 전투기를 식별할 수 있다. 최첨단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방사청은 13일 개발업체인 하나시스템 명인연구소에서 에이스인 레이더를 공개하면서 1차 점검에서 총 161위 요구 항목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모두 3,6,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JSA 레이더 2차 검증은 이스라엘로 건너가 내년 3월에 이뤄진다. 엘타사에서 송수신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한 뒤 실제 항공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을 아직 끝내지 못해서다. 이어 2022년 실제 전투기 탑재에 맞춰 국내 개발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에이스인 레이더 국내 개발 과정은 사연이 많았다. 당초 방사청은 2014년 F-35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미 측으로부터 JSA 레이더 기술을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 정부가 돌연 절충교역 약속을 깨면서 한국에 제공키로 했던 25개 핵심 기술 중 제2위 세일 레이더 IRST 뒤집히 떠올려 스위트 등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결국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국내 개발을 결정했지만 결정 당시만 해도 개발 능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 역량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1차 검증 통과로 국내 개발은 순항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에이스인 레이더의 원리는 이렇다. 고정된 레이더 내의 작은 레이더는 원하는 방향으로 전파를 보낼 수 있다. 목표물이 있는 방향으로 레이더를 움직이는 기계식보다 더 넓은 영역을 빠르게 자동으로 탐지 추적할 수 있다. 레이더에는 전파를 쏜 뒤 반사된 정보를 받아 처리하는 송수신 모듈이 달려 있다. 에이디릿 관계자는 직경 2m의 공간 안에 약 1000개 정도의 모듈이 설치돼 있다며 미 F-35 전투기에 탑재된 SK 레이더와 성능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전보다 모듈의 길이는 30, 무게는 10% 수준까지 줄여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에이스인 레이더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5개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했다. 한편 에이스인 레이더를 탑재하는 개인 FX 사업은 2015년부터 13년간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체계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하면서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겉만 그럴듯한 중국 전차 전력의 충격적인 실상. 중국은 예비 전력과 구형 유지 장비 포함 집계되는 예상 전차 보유량이 9,000대 수준으로 미국보다 많은 세계 2위의 전차 보유국으로 꼽히지만 대부분 전차들은 북한 전차와 마찬가지로 2세대급의 개량형 장갑을 두른 전차로서 네트워크 전장지휘 시스템은커녕 자체적인 방호수단도 전무한 말 그대로 무한궤도 자체에 포탄만 달아놓은 물건이 대부분인 상태입니다. 중국의 급성장과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말과는 별개로 아직까지 중국군은 자체 기술력과 자국 지형에 맞춘 전차 개발에 매우 숙련도가 낮은 것이 특징인데 즉 대외로는 최강이라 자부하지만 시 성능은 상당히 못 미치는 물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평범하거나 예상 이하로 만들어 놓고 최강이라 자부하고 언플 역시 상당히 하기 때문에 상대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의 국방부와 방위성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내서 2차 은폐를 하여 예산을 따내기도 합니다. 특히 96식 전차의 경우 분류상 3세대로 꼽히지만 내부 사동 장비나 통합지휘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고 러시아에서 열린 군사 올림픽에서 슈퍼보신의 안정화 장치가 미비했는데 기동 시 큰 흔들림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예상외로 저속 기동단 사격의 명중률도 낮고 구형 사통 장비를 사용하였고 보기륜이 부수적 빠지는 등의 설계적 결함과 성능의 한계가 지대하게 보여 중국제 전차의 고평가된 평론들이 한순간 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군은 99식 전차를 기반으로 최신 전차의 수량을 대폭 늘리고 있으나 사실상 예산의 한계로 기존 96식 전차의 장갑과 외형을 개수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통칠 정도로 실질적인 위협은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아직까지는 3. 한국 해군 최강의 부대도 맞서기 껄끄러운 해상 전력 최강의 해상 전력을 지니고 있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수상 전투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함대들과 비교해서 수상 전투함의 전력 수준이 약간 낮은 형태인데 사실 러시아치고 낮다는 거지. 일본의 기동함대급인 호위대군은 물론이고 한국 해군 최강의 대양 전투단인 제7기동전단이 맞서도 상대하기 껄끄러운 수준의 전력과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기압 역할을 하는 배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거의 동일한 만재만청톤 배수량을 가진 슬라바급 미사일 순양함 공연 1번 함 방화력으로서 1개소식부터 좌우 8개씩 총 16개소가 배치된 저쪽 동 같이 생긴 대한 미사일 발사관에서는 피천불칸이라는 대물급 배함 미사일을 담고 있는데 이건 300킬로톤급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고 대함 순항미사일이라 사거리만 700km 수준의 재래식 탄두도 1톤이나 쑤셔 담는 물건이라 정말 무식하게 생긴 외형처럼 적이 대형 함정이라도 선체 화보와 같은 약점에 맞으면 일격의 해저 탐험도 시켜주고 외부에 비껴 맞아도
주요 항해 장비가 손상되어 작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협적인 대한미사일입니다만 사슬라바급은 워낙에 무식한 설계를 가진 것이 특징이라서 함 같은 동시 교전이나 세밀한 부분은 좀 적은 게 흠입니다. 1989년 취역한 반려견은 미사일 10발과 130mm 이연장 한포일 문과 대장 능력으로는 RB비노 6000이라는 다발성 대장 소노부 2발사관 2문으로 무장하고 있고 대공방어 능력으로는 베스 300F 대공 미사일 64셀과 외세움 40셀로 구성됩니다. 바로 아래급이자 주력으로는 위에슬라바급보단 덜 무식하고 상식이 통하는 대장 구축함인 만재 7,500톤짜리 우달로의 R급 구축함 2척과 7,900톤짜리 소브레멘급 구축함 1척 총 5척으로 구성됩니다. 얘네는 전적으로 한국 해군이 보유한 세종대왕급 3척보단 낮고 충무공 이순신급보다는 1,000톤가량 높기 때문에 아무리 구형이라지만 막강한 전력을 가졌습니다. 소브레멘급의 경우 1960년 대부터 대양함대 개척 계획에 따라 제작된 구축함급 함선이고 우달로의 I급은 대잠에 특화된 후계 모델 개념의 구축함입니다. 근데 역시나 러시아 설계 사상답게 저 함선의 대량의 미사일과 한포를 쑤셔 박아놓아서 70개소에 달하는 대공 미사일과 10개소에 달하는 대함 미사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선급도는 막내급 함선들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나마 최근에 건조되어 서방물을 먹은 러시아가 최신 시스템을 신경 써 만든 부분적 스텔스 형상을 가진 스트레 9급 스텔스 초계함은 딱 적당한 무장과 성능을 가졌지만 소련 시절에 만든 나노축하나 타란툴급의 경우는 아예 역사의 산증인을 보듯 저 작은 배가 양쪽에 통나무 같은 대한 미사일 발사관을 수개씩 달고 다니면서 보통 SLS-N9 같은 부류에 대한 미사일 싣고 다니는데 이 미사일은 탄두 중량 840kg에 200KT급 핵탄두 장착도 가능한 물건입니다. 파란불급은 탄두 중량 500kg짜리 스틱스 대한 미사일을 달고 다니고 여하튼간 이 나라는 나라 크기답게 무기들도 죄다 크고 무식한 게 특징인 듯합니다. 난 후축하나 타란툴 그리샤 같은 소형 초계정이하는 수량이 불분명합니다. 스페데고 시급은 현재 한 점만 배치되어 있고 5척이 추가로 배치되며 또 2척 이상 2020년까지 건조 뒤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전력 상승폭이 크릅니다.